돈이 항상 부족하시죠?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항상 모자란 게 돈이고 제일 갖고 싶은 것도 결국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항상 그놈의 돈이 문제죠. 그런데요, 제가 정말 찐 부자를 봤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도 했지만요, 생각부터가 부자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빛이 나고,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결국 무너진다는데 딱 그 말을 실감했지 뭐예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그 두 부류가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났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오늘은요, 가진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순간을 통해 제가 직접 깨닫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몇 해 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건 친구의 소개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어요. 그땐 저희 둘 다 30이 넘은 나이라 이제는 결혼을 생각할 때가 됐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직장도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었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잘 알아가 보고 싶었어요. 소개팅에 나온 남자는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그 나이에 벌써 과장이라니 누가 봐도 승진이 빠른 편이었죠. 저는 대리였지만 곧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요. 소개팅이라고 하기보단 거의 맞선 분위기였어요. 별의별 걸 다 묻더라고요. 집안은 좀 사시는 편이세요? 연봉은 어느 정도세요?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으시고요? 사실 오기 전에 미주 씨 학교나 회사에서의 평판은 다 알아봤습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제 뒷조사를 좀 하셨어요? 준비 많이 하고 나오셨네요. 우리 나이도 많잖아요. 이제는 시간 낭비하면 안 되죠.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나요? 조건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실망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을 평가하러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좀 예의가 없어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대놓고 묻는 건 실례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너무 계산적인 만남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고요.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이 사람은 조건이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예의를 굳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똑같이 받아쳤던 것 같아요. 본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자랑이에요. 저만큼 승진 빨리 한 사람 없어요. 저만큼 노력한 사람도 없고 저만큼 성과 많이 낸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복덩이에요. 누구한테 가든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기 입으로 복덩이라니요? 그 말을 듣는데 미친 사람 아닌가 싶었어요. 자기애로 가득 찬 사람을 처음 봐서 그런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짱 끼고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주 씨는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 아빠가 그쪽 회사에 이사로 계셨다가 몇 해 전에 퇴직하셨어요. 지금은 하청업체 쪽 고문으로 계시고요. 어릴 때부터 아빠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기업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졸업하고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네? 정말요? 이사님이요? 누구신데요?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웬만한 임원진 이름은 다 외우고 있거든요. 저희 아빠 성함이 김성원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김성원 이사님 따님이세요? 당연히 알죠. 직속은 아니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네 하고만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갑자기 저를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대하더라고요. 말투도 살갑게 바뀌고 말끝마다 이사님 따님이시니까 이런 말을 붙였어요. 게다가 미주 씨는 역시 다르네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환경이 좋으셨겠어요. 이런 말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 순간 속으로 코웃음이 났어요. 사람을 조건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딱 질색이거든요. 이미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해서 그날은 그냥 차만 마시고 헤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다시 연락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 엄청 들이대는 거예요. 매 시간 카톡을 보내고 퇴근 후엔 보자고 하고 주말에도 만나자고 하고요. 그중 2번은 집 앞까지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얼굴만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늘로 세 번째잖아요. 미주 씨랑 저 꽤 잘 맞는 것 같은데. 결혼하는 거 어때요? 네? 세 번 만났는데 결혼이요? 전 결혼 생각도 없고요. 특히 그쪽이랑은 더더욱 없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세 번 만에 결혼이라니요. 그런 미친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신 거부해놓고 토기화도 읽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제 친구를 통해 연락이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친구한테도 이런 사람 소개시킨 거 가만 안 둔다고 했더니 친구도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제가 더 이상 반응도 없고 차단을 해버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희 아빠를 찾아갔어요. 소개팅할 때 제가 아빠가 다니고 있는 하청업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길 찾아간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주야, 너 남자친구가 아빠를 찾아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허락하면 되는 거냐? 네가 곁을 안 줘서 나를 찾아왔다더라. 근데 알고 보니 내 전 직장 후배야. 참, 이놈이 이렇게 당돌하니까 기분이 좋네. 저희 아빠가 그런 야망가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든요. 아빠도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임원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노력만이 살 길이다 하시면서 뭔가를 좋아하면 미치도록 몰입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랑 여동생한테 늘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솔직히 아빠만큼은 못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소개팅 남자가 딱 아빠랑 같은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야망 있고 자신감 넘치고 말 잘하고 아빠 눈에는 이미 합격이었죠. 저는 절대 허락해주지 말라고 했고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는데요. 아빠가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그런데 얼마 후 아빠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제 소개팅남과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고 같이 들어오신 거 있죠. 그리고 저한테 통보하듯 말씀하셨어요. 미주야, 너 이놈이랑 결혼해라. 너 같은 맹탕은 이런 야무지고 열정적인 사람이랑 살아야 인생 버틸 수 있어. 이놈이 딱이야, 딱. 아빠, 내 결혼인데 내 의견이 중요하지. 그리고 나 이 사람이랑 세 번밖에 안 만나봤단 말이야.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야. 아빠가 딱 보면 알아. 이 자식은 잘 될 놈이야. 10년 동안 이놈보다 빨리 승진한 사람 없을걸? 이게 다 능력이고 야망이야. 열정이 있어야 해. 딱 내 케이스야. 나도 입사 3년 만에 대리 달고 7년 차에 과장 달았거든. 이 자식은 나보다 난 놈이야, 난 놈. 그 옆에서 소개팅남은 해벌쭉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이제 그만 떠들고 들어가자고 하시더니 아빠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남자는 이미 만취 상태였고요. 엄마가 아무래도 그냥 보낼 수는 없겠다 싶으셨는지 남는 방 하나를 내줬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엔 엄마가 끓여준 해장국까지 먹고 출근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빠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빠,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어. 그 사람 내 조건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빠가 전직 그 회사 이사여서 그리고 우리 집 재산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 상관없어. 재산을 노리든 너를 노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높게 보는 건 그놈의 태도야. 인생은 달려드는 사람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적극적이고 간절한 놈이라면 잘 될 수밖에 없어. 결혼할 거면 이놈이다. 다른 놈들은 볼 필요도 없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 정략 결혼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그때 엄마가 옆에서 언제나 제 편을 드는 엄마가 갑자기 아빠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미주야,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잖아. 일단 조금만 더 만나봐. 사람 마음이란 게 모르잖아. 지나다 보면 정이 생길 수도 있지. 결국 엄마까지 아빠 편에 서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음날 퇴근길에 그 남자가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잠깐 만나게 됐어요. 미주 씨, 제가 좀 많이 들이댔죠. 제가 좀 서툴고 빨라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그만큼 미주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저 몇 번만 더 만나주세요.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우리 횟수를 정하고 만나죠? 지금부터 딱 10번만 봐요. 그 후에도 마음이 안 생기면 그땐 깔끔하게 끝내요. 그렇게 10번만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정이 생기고 엄마 아빠가 계속 결혼하라고 푸시하시니까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결혼 일찍 한 친구도 남자는 무조건 능력이고 추진력이라며 그 남자랑 결혼하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10번째 만남에서 저희는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사귀자고 한 바로 다음 날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엔 예비 댁에 인사를 갔어요. 시골에서 논밭을 일구는 평범한 농부셨는데 두 분 다 참 순박하시더라고요. 우리 애 키울 때 공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어. 밥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됐지. 농사 짓고 사는 게 최고야. 그럼 여기선 좋은 옷, 좋은 차 필요 없어. 싼 거 입고 오래 입는 게 최고지. 근데 예비 남편은 그런 부모님을 살짝 무시했어요. 말끝마다 엄마가 뭘 알아요? 아빠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늘 웃으면서 받아 넘기셨어요. 내가 뭐든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임마. 남편은 어릴 때부터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대요. 중고등학생 때는 공부만 하고 전교 1등도 했지만 서울대엔 못 갔어요. 그래도 발버둥치듯 공부해서 결국 대기업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왜 그렇게 성공에 집착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정말 예의 바르셨어요. 말씀도 점잖고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새아가라며 극진히 맞아주셨지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큰아버지 댁에도 꼭 가서 인사드려라. 큰아빠한테도요? 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큰시아버지가 가까운 데 사냐고 물었더니 아니래요. 좀 멀대요. 결국 다음 주 주말에 예비 큰시아버님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결혼을 안 하셔서 가족이 없었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예뻐해 주셨대요. 어렸을 때는 큰 로봇도 사주시고 학창 시절엔 유행하던 패딩이며 운동화도 다 사주시고 고등학생 때는 학원비, 대학 때는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큰 시아버님이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용돈까지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남편한테 잘해주셨으니 인사드릴 만도 했죠. 직접 뵈니까 정말 다정하시고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우리 조카 며느리 고맙다. 우리 조카 잘 부탁해. 얘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착해.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안 그래요. 잘 맞춰가면서 살아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시던지요. 걱정과 애정이 많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땐 몰랐어요. 제가 시댁을 2개나 두게 될 줄은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큰딸이고 첫 결혼이라 그런지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특히 엄마는 예비 사위 옷차림이 영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우리 예비 사위 옷부터 사야겠네. 새 신랑이 될 사람이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면 안 되지. 우리 백화점부터 가자. 제 패션이 그렇게 꽝입니까? 네, 그럼 장모님 스타일로 골라주세요. 그렇게 백화점에 가서 정장, 코트, 구두는 물론이고 평소 입을 캐주얼 옷, 운동복, 운동화까지 싹 다 새로 장만해 주셨어요. 예비 남편은 정중히 인사하고 감사히 잘 받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예비 남편에게 타던 그랜저를 주셨어요. 그때 예비 남편은 중고 아반떼를 몰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원래 그랜저를 타시다가 그 즈음해서 카니발이랑 제네시스로 한꺼번에 바꾸셨어요. 차 정리를 하시다가 연식이 5년밖에 안 됐고 상태도 꽤 괜찮았거든요. 처분하기 전에 아빠가 예비 남편 생각이 나서 이 차 쓸 거냐고 물어봤고요.
쓴다고 해서 예비 남편이 아빠가 타던 그랜저를 받아서 명의 변경도 했습니다. 신혼집은 둘이 모은 돈으로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구할 계획이었는데요. 아빠가 조금 더 보태줄 테니까 차라리 매매를 하라고 해서 결국 제 명의로 집을 매매하게 됐어요. 그렇게 친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됐고 예비 남편은 정말 입에 발린 말을 잘하더라고요. 아부도 잘하고 사람 환심 사는 말엔 도가 텄어요. 아빠가 그렇게 도와주시자 예비 남편이 세상 호들갑을 떨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정말 보는 제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아버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더니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저 막 부려먹어 주세요. 아들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될 테니까 앞으로 저한테 의지하세요. 그때 아빠도 이게 아부인지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예비 사이 아부도 잘하네. 하하하. 그런데 우리는 됐고 우리 미주한테 잘해. 그거면 돼. 알지?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그동안 남편은 시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지 상견례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알게 되시고 아주 노발대발하셨어요. 네, 둘이 결혼하는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저는 형편껏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식도 호텔이 뭐가 필요하나요? 둘 다 천주교 신자이니 성당에서 올리고 딱 드레스, 턱시도, 화장, 신혼여행, 집 이렇게만 준비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어기 깨지다니요. 시부는 한술 더 뜨셨어요. 어떤 탑 연예인은 보리밭인가 거기서 결혼식 올렸다고 하고 어떤 또 탑 연예인은 자기 살던 집에서 결혼식 올렸다던데 다 미니멀하게 스몰 웨딩 하는데 왜 그렇게 화려하게 하려고 하나? 전속으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라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했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님을 말렸는데 그게 좀 버릇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아파.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 나랑 얘기해. 그때 저희 아빠가 이 사태를 잠재웠어요. 애들을 아끼는 저의 마음이라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애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제가 가진 모든 걸 나눠주고 싶어요. 원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남아서 도와준 거예요. 그럼 세금 똑똑히 계산해서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받는 사람도 그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 안 하면 언젠가 발목 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세금 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적법한 절차를 밟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요. 며칠 후 진짜 폭탄 같은 일이 터졌어요. 예비 큰시아버님이 친정에서 예비 남편에게 그랜저를 주고 신혼집 자금까지 보태줬다는 사실을 들으신 거예요. 그걸 알고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호통을 치셨죠. 그러다 갑자기 저를 바꾸라고 하셔서 전화를 넘겨받았어요. 저 가며느리야, 너희 집 혹시 우리 조카를 대를 사위로 아는 거 아니냐? 너네 집이 딸밖에 없다고 아들 가지고 싶어서 돈으로 우리 조카를 휘두르려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요. 아빠가 아끼는 마음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세금까지 다 신고 마쳤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조카가 얼마나 야무지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얘기는 어머님 통해 듣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별일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희 아빠가 저희 생각해서 저희 금전적인 부분 도와주신 걸로 꾸지람 들을 일이냐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보통 이런 경우면 다른 집에서는 고맙다고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집에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예비 남편한테 못을 박았어요. 여자들이 시집살이보다 더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남편이 줏대없는 거야.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나 바꿔주지 마. 중간에서 정리 잘해. 알았어?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다음부턴 내가 잘할게. 진짜 미안해. 그날 있었던 일을 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크게 놀라시며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어머머, 그 집 큰아버지 이상하네. 아니, 조카를 아들이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더 이상하네. 끼어들 게 있고 아닐 게 있지. 그러니까 이러다가 시집이 두 개 되는 거 아닌가 몰라? 큰 집에 큰 시아버지 혼자라 이런 일 간섭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아니랬어. 그래도 예비 사위가 앞으로는 안 그런다고 했잖아. 한번 믿어보자. 결혼은 제가 하는 건데 그날 이후로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어요. 그래도 이미 결혼을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두 개의 시댁 때문에 진짜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예물, 예단 다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예비 큰 시아버지는 그래도 장손인데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지 하시는 거예요. 양쪽 말이 다르니까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래서 예비 시모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요. 어머님, 아버님은 예단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큰아버님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겠다고 당신 것도 챙겨라고 하시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 우리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누가 입을 얻고 그릇 없다니. 다 있는데 뭐하러 또 사. 괜히 돈 쓰지 말고 생략하는 게 좋은데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예단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거라. 그래도 엄마는 첫 결혼이고 큰딸이 예단 없이 시집 가는 게 마음이 걸려서 저희 엄마가 좋은 이불 세트랑 반상기, 은수저 세트, 시모 쓰실 가방, 시부 쓰실 지갑을 챙겨주셔서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예비 큰시아버지께도 예의상 이불 세트와 은수저를 택배로 보냈고요. 그걸로 충분히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뒤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느 날 예비 남편이랑 함께 있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안 받을까 하다가 그맘때 저희가 결혼식 준비로 계약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많이 와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예비 큰 시아버지였어요. 세아가 도대체 이 집의 가장 어른인 나를 제쳐두고 시댁 먼저 예단을 보낸 게 뭐야? 나는 분명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고 했는데 이게 뭐냐? 왜 상의도 없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어? 아주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백화점에서 예단 택배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을 제 이름과 번호로 적었는데 그걸 보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저는 어머님이 큰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린다고 하셨다고 들었고요. 예단은 생략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가 예의상 아쉬운 마음에 두 댁 모두 보낸 건데요. 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어떻게 된 게 어른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일을 진행하냐? 너 우리 집 무시하냐? 아니요. 어머님과 상의한 후에 일을 진행한 건데요. 그건 제가 들을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큰아버님, 이 얘기는 저희 어머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두 분이 조율하실 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예비 남편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곧장 예비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한 거야? 큰아빠가 난리치는데 집에 있으면서 이런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해? 이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진짜 한심하다. 이런 기본적인 일도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 말투가 너무 거칠어서 옆에서 듣는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래서 얼른 말렸죠. 그래도 어머님께 너무 심하다.
그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속상하시지. 우리 엄마는 이래야 알아들어. 정말 답답해. 아빠도 똑같아. 그러니까 저러고 사는 거지. 어휴, 답답해. 그때는 그냥 그 가족만의 문제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앞으로 터질 일들의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한껏 낮아져 있었어요. 미주야, 미안하다. 큰아버지가 말을 좀 다르게 알아들으신 것 같아. 내가 다시 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큰아버지도 너한테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셔.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아,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중간에서 어머님이 힘드셨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큰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큰아버님, 저 미주예요. 그날 예단 문제로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잘 소통을 해나가고 싶어요. 그러자 큰 시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아가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말을 좀 성급하게 했던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 내가 오해를 했구나. 이제 다 알았어. 내가 괜히 소란스럽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전 괜찮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큰아버님. 그제야 숨이 조금 놓였어요. 시어머니와도 큰 시아버지도 다 소통의 오해였다고 정리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더 이상의 혼란스러운 사건 없이 결혼을 치렀고요.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요. 별일 없이 신혼생활을 했죠. 결혼하고 나서는 의외로 잘 살았어요. 신혼 초엔 서로 맞춰가느라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했고요. 알콩달콩하면서 신혼부부답게 살았어요. 남편은 출근길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었고 퇴근 후에 같이 요리도 하고 집도 치우고 그런 소소한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어요. 시부모님도 시큰아버지도 저희 부모님도 누구도 저희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고요. 자주 올 필요도 없다고 그냥 잘 지내라고 하셨고요. 정말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밥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당신 혹시 돈 좀 있어? 응? 왜? 얼마나? 용돈 부족해? 부족하면 생활비 통장에서 꺼냈어. 체크카드 줄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한 8천만 원쯤? 그것도 안 되면 한 300이라도 될까? 뭐라고? 8천만 원? 그 큰 돈이 왜 필요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눈치를 보며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손으로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투자 좀 안다는 지인한테 끼워봤는데 비상장 주식이랑 코인을 같이 했다가 좀 손해가 났어. 근데 그게 좀 많이 커졌네. 알고 보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덤볐다가 완전히 말아먹은 거예요. 은행에서 연체 연락이 수시로 오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밥이 목에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성실하고 계획적이라 믿었던 사람이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큰일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게 큰일이 아니면 뭐예요? 당신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러?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도 잘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그 큰 돈을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에 다 쓴다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 말이 듣기 싫었는지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에 휙 던지더니 에이씨 소리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결혼하자고 할 땐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 앞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 마음도 진정이 안 돼서 남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친구는 예전에 우리 부부랑 같이 밥도 몇 번 먹은 적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속이 뒤집혀서 그냥 한풀이 하듯 털어놨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재수씨, 제가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완전 달라졌어요. 자기 좋은 집에 장가 가서 이제 팔자 폈다면서 완전 추악해져서 저도 절규했는데요. 어떤 날은 호프집에서 여자 알바한테 술 따라보라고 하질 않나. 회사에서도 일 대충 한대요. 잘리면 처가에서 자기 구제해 줄 거라고요. 그냥 사람 막대하고 막 살아요. 정말요? 미치겠네요. 저희 집이 그런 집이 아닌데요. 정말 쪽팔리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건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때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하니까 엄마도 남편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나 봐요. 매번 남편 편드는 아빠도 그날 집에 오라고 해서 엄청 꾸짖었어요. 남자가 무턱대고 빚을 지고 투자랍시고 대출받아 쓸 만큼 어리석으면 그건 능력이 아니라 무책임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지. 자, 이 돈으로 당장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그리고 이 돈 그냥 주는 거 아니다. 천천히 나한테 갚아. 이자까지 똑바로.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죠. 아빠가 건넨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으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겨우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한동안 말수가 줄었고 표정에서도 자존심이 구겨진 게 그대로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갑자기 각방을 쓰재요. 그러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 촉새같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 다 말하고 다니지 마. 뭐? 촉새? 엄마한테 이런 말도 못하냐? 그리고 말해서 돈 얻었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말을 하더라도 나를 좀 감싸주면서 말하면 안 돼? 마치 내가 욕먹는 꼴 보는 게 재밌는 사람 같아. 진짜 의리도 없고 정도 없는 이 나쁜 년아.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뭔 년? 와, 진짜 잘못은 누가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못할 말 안 할 말 다 해가며 큰 싸움으로 번졌고요. 각방뿐만 아니라 몇 주 넘게 얘기도 안 했어요.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시 큰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편한테 20억짜리 건물을 남기셨다는 거였어요. 유언장이 이미 공증까지 맞춰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큰시아버지가 정말 남편을 자식처럼 생각하셨다는 걸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축가들을 만나러 다니고 밤늦게까지 전화로 돈 얘기를 하고 집에서도 딴 세상 사람처럼 굴었어요. 저는 도무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않았는데 그 긴 침묵을 깨고 결국 물었어요. 요즘 뭐 하고 다니는지 물어봐도 돼? 무슨 일 진행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은 비웃듯으시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또 촉새처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게. 뭐라고? 사고 친 사람이 누구고 그거 수습하느라 고생한 게 누군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관심 꺼. 왜?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는 거야? 또 나 몰래 사고치고 우리 부모님께 손 벌리려고? 저도 그때 기분이 확 상해서 막 나갔지만 남편도 제 말에 완전 눈깔 돌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그 입 조심해. 나한테 함부로 했다가 큰 코 다칠 줄 알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비는 누가 먼저 걸었는데요. 저도 질 수 없다는 듯 가만히 바라봤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었는지는 며칠 후에 알게 됐어요. 퇴근길에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절 보더니 손짓하며 불러세우는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 일은 잘 돼가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어요. 네? 무슨 일이요? 저희 남편이 뭐라는데요? 아저씨, 혹시 아는 거 있으면 다 말씀 좀 해주세요.
아저씨가 순간 말끝을 흐리더니 머뭇거리며 웃었어요. 아, 모르셨구나. 제가 괜히 사다를 만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사장님이 그러시던데요. 큰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건물이잖아요. 그거 허물고 빌라 짓는다고요. 분양하면 수익이 꽤 남을 거라고. 제가 아는 건축사도 소개해드렸거든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사업 많이들 하시니까 뭐 잘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아, 그렇군요. 어쩐지 요즘 계속 건축가들 만나더라니. 그럼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꿍꿍이가 이거였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태연하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 허물고 새로 지으면 최소 2배는 남는다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쉽게 큰 돈이 남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그만하고 오늘 집에 들어와서 제대로 얘기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안 그래도 일찍 들어가려고 했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정말 집에 일찍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에게 이혼을 통보한 겁니다. 이게 뭐야? 이혼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나한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제는 너랑 살 마음이 전혀 없어. 나도 이제 돈 많고 잘난 처가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이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까 너 필요 없어. 뭐라고? 무슨 일처리가 이래? 일처리야 어쩌든 그냥 이혼하면 끝이야. 서류만 정리하면 깔끔하지 않냐? 너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나를 뭘로 보고 이래? 그래, 만만하게 본다. 너나 아버지한테 빌린 돈, 집에 들어간 지분, 위자료까지 싹 다 합쳐서 통 크게 3억 줄게. 그러니까 도장 찍어 이년아.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변호사라는 사람은 분위기를 눈치 보더니 작게 인사만 하고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며 허겁지겁 나가버렸어요. 그날 또 대판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서로 물건 던지고 이게 신혼이 맞나 싶었어요. 남들은 알콩달콩할 때 저는 매일이 전쟁터였어요. 진짜 지긋지긋했어요. 결혼이 이렇게 사람을 갉아먹는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빠 말이 다 틀렸어요. 왜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라고 등을 떠민 건지 그때는 정말 아빠가 원망스러웠어요. 열정 있고 야망 있는 놈이라 잘 될 거다 그 말만 하셨잖아요. 그게 인생살이의 전부가 아닌데요. 제 황금 같은 신혼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사랑도 신뢰도 전부 다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시부모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전화를 받으신 시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렸어요. 어머, 나는 너희가 잘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문제가 많구나. 너도 너지만 이건 우리 애가 잘못이 좀 있네. 어머님, 저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서도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이렇게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나는 솔직히 우리 애가 이럴 줄 알고 있었어. 걔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경솔한 행동을 몇 차례 했었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이번 일은 내가 직접 나서서 정리할 테니까. 그 말에 잠시 안심이 되는 듯 했지만요. 어머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 그게 저를 위한 걸지 아니면 그 아들을 위한 걸지 전혀 감이 안 잡혔지만 일단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는 프린트해서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식탁 한가운데 딱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참고 눌러놨던 분노가 이미 목 끝까지 올라와 있었고 더 이상 좋게 넘어가 줄 이유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우리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런 걸 보내주시더라. 한번 제대로 봐. 남편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점점 표정이 갈라졌어요. 엄청 놀랐는지 손까지 벌벌 떨더라고요. 말까지 더듬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 진짜 많은 거야? 당신 몰랐지? 나도 처음에 많이 놀랐어. 어머님이 당신 보여주라고 하더라고. 이게 다 우리 부모님 명이라고? 말도 안 돼. 어머님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제게 이메일로 보내주셨고 그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시부모님 명의로 된 농지 임야 창고 건물까지 여러 장이 나열되어 있었고 규모가 꽤 컸어요. 그냥 시골에서 농사 크게 짓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국내 상위 20-30% 안에 드는 자산 규모로 보였어요. 저희 집이랑 비교할 수준도 아니었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시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저는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이거 다 어머님 아버님 재산 맞아요? 진짜예요? 왜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계셨는데 없는 척하고 사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자식 공부도 못 챙기고 좋은 집도 차도 못 산 게 아니야. 나도 한때는 그런 거 좋아하고 누리면서 살려고 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다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어. 어머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아버님은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철강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했어요. 성실하고 꼼꼼하셨고요. 돈도 열심히 모으셨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꼭 돈이 모아지면 친척들에게 일이 터졌고 또 모으면 또 다른 일이 닥쳐서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려고 전 재산을 털어 집을 한 채 샀는데 그걸 사기 당했던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그맘때 어머님도 그 시기부터 건강이 나빠졌고 두 분은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지만 버티면 버틸수록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두 분은 결국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대요. 아버님은 중고농기계를 사와서 직접 고쳐 되파셨고 어머님은 그 옆에서 남의 집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남편은 시골에서 그냥 해맑게 크고 있었대요. 그렇게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세 가족은 손에 잡히는 일을 하면서 마음은 편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돈 가지고 있으면 또 친척들한테 빼앗길까 봐 돈만 생기면 정말 싼 값에 나온 땅을 조금씩 사 모았어.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행운이 찾아오더라. 시골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주변 땅들이 하나둘 개발지로 묶이고 근처에 큰 도로가 뚫리고 공장이 들어오고 택지지구 확정되고 그때 사둔 땅값이 몇 배로 뛰기 시작했어. 정말요? 저는 이런 이야기 진짜 드라마에서나 듣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겪은 분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런데요, 갑자기 없던 집에 돈이 생기니까 처음엔 좋았지만 그 평안이 오래가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돈이 생기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남편이 눈에 띄게 달라졌대요. 여유가 생기니 남편은 그걸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까불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확 드러났대요. 그놈이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뭐가 든든했는지 친구 물건을 일부러 부숴놓고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다 고장난 것 버리라고 했대. 그래도 물어내라고 하니까 친구 얼굴에 돈을 던졌다는 거야. 네? 초등학생이요? 저희 남편이 그랬다는 거 맞죠? 맞아. 나도 어찌나 놀랐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엔 이유도 없이 친구를 마구잡이로 가격했대. 옆에서 친구들이 말리자 어차피 부모님이 합의금 내줄 거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거지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돈 버는 거라고까지 말했다는 거야. 네? 정말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게 초등학생이 할 말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우리 집이 주변 친구들보다 잘 산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걸 방패처럼 들고 다니며 사람을 깔보는 것 같더라고. 어머님은 초등학생이었던 남편을 크게 혼내고 그 일들을 다 수습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마음 다잡도록 여러 번 붙잡아 가르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잡힌 줄 알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2층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집이 잘 산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남편은 다시 친구를 깔보고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행동하고 거칠게 행동했다고 해요. 사춘기까지 겹쳤으니 그 강도가 얼마나 셌겠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몇 번 불려갔대요. 그 모습이 다시 반복되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아저씨랑 상의해서 결단을 내렸어. 애가 집안에 돈이 많다는 걸 느끼니까 마음이 든든해져서 사고를 치는 거라고 판단했거든. 그때 집 산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걸 바로 팔아버리고 우리 집 망했다고 소문을 냈지. 그리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어. 그랬더니 애가 다시 조용해지더라. 그때부터야 지금까지 돈 없는 척 망한 척하면서 산 게. 그러셨군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숨기면서 사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요. 방법이 없었지. 아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부모 역할이지 않겠니? 이제 어른이 됐으니 제정신 차렸구나 싶었는데 큰아버님 건물 물려준다는 말 한마디에 이 자식이 또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네. 아직 정신이 다 든 게 아니야. 어머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또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야겠다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가진 땅과 재산을 전부 저에게 주겠다는 식으로 유언장 같은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셨어요. 물론 진짜로 넘길 의도는 없었고 공증도 하지 않은 문서였고요. 일종의 심리전이었죠. 상황을 뒤에서 통제하려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정리해둔 서류들을 전부 남편 앞에 꺼내놨어요. 남편이 앉아서 천천히 다른 서류들도 살펴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종이를 넘길 때마다 얼굴빛이 점점 달라졌어요. 그럴 만도 한 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 몰랐지? 당신네 집이 이렇게 부자인 줄. 그런데 어머님이 이거 전부 다 준대. 당신 정신 덜 들었다고 어차피 줘도 당신은 다 말아먹을 거라고 놔주신대. 당신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눈이 뒤집힌다며.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 생기면 사고 친다고 어머님이 당신한테 안 주실 거래.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우리 부모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는 안 주고 이혼하겠다는 며느리한테 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실소가 나왔어요. 자기 부모가 자산을 평생 숨겨온 이유에 충격을 먹은 게 아니라 왜 자기한테 안 주냐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생각이 너무 짧아 보여서 우스웠어요. 그건 어머님한테 직접 따져. 이혼도 당신이 먼저 말했지? 서류 어딨어? 내가 당장 찍어서 줄게. 제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바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버님께도 바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고요. 그 순간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전화기를 던질 듯 움켜쥐고 소리치며 완전히 감정이 폭발한 상태가 되었어요.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올 사람이 없는데 월패드를 보니까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더라고요. 바로 문을 열어줬죠. 어머님 아버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았는데 남편은 소리를 질렀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 아빠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준 서류들 뭐야? 왜 이 사람한테 엄마 아빠 재산을 넘긴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아버님은 신발을 벗어들고 들어오시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남편 뺨을 한 대 세게 갈기셨어요. 소리가 집안 벽에 부딪힐 정도로 크게 울렸어요. 이 녀석아, 돈 있다고 또 까부냐? 왜 너는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남편은 순간 움찔했지만 금방 인상을 쓰고 고개를 틀어버렸어요. 미안함보다는 불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왜 때려? 내가 틀린 말 했어? 부모면 자식한테 줘야지 왜 남한테 줘? 안 주면 난 소송해서라도 가져갈 거야. 개 싸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미친놈아, 너 생각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 이 재산은 우리 거야. 네 거 아니고 우리 거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니? 뭐? 소송? 어디 해봐. 그건 죽고 나서 하는 거야. 이 머저리야.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콧방귀를 한번 세게 뿜었어요. 입꼬리를 비틀고 눈을 치켜뜨는데 그 표정 자체가 두 분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였어요. 그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반항적이어서 그걸 본 시어머님이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쳤어요. 정신 좀 차려 이놈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가 중심을 못 잡으면 이제 남은 건 사고 쳐서 감옥 갈 일밖에 없어. 학교 다닐 때나 부모가 뒤봐준 거지. 성인이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래?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릴 거야? 남편은 뺨이 달아올랐는데도 눈만 더 부릅뜨고 소리쳤어요. 우와, 한평생 자식 속이고 불편하게 살게 할 건 생각도 안 하시고 뭐 산나 짝으로 이런 말을 하고 날 이렇게 함부로 하지? 와, 씨, 부모만 아니면 진짜 아우. 그 말투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한번 길게 삼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제발 현실을 똑바로 봐. 내가 당신 기준으로 말해볼까? 우리 부모님 말 당신 잘 듣는 이유가 돈 많아서잖아. 당신 기준으로 따지면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재산도 많고 더 대단한 분들이야. 그렇다면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왜 그동안 재산을 왜 감춰왔겠어. 그 이유 알면서도 모르는 척 좀 하지 마.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젖히며 씩 소리를 냈어요. 날 한평생 속이고 이렇게 배신하겠다는데 내가 부모 대우해줘야 할 필요가 있냐? 적어도 장모님 장인어른은 나를 위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셨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날 불편하게 하고 깔아뭉개려고 해. 이게 부모야? 이게 부모냐고. 그때 아버님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정신 못 차리면 너 내 자식 하지 마라. 그딴 식으로 살 거면 돈도 가족도 부모도 다 필요 없어.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살아. 이 버러지 같은 거사.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나가시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대로 침대에 누웠고 남편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가 이어졌어요. 저도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조용히 제 앞으로 와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이혼하자고 한 거 내 진심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말하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여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와. 진심이야? 그동안 내가 너무 속썩여서 나 미웠지. 미안해. 난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났었고 내가 가진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다 내 몫이라고 착각했고 그게 얼마나 한심한지 이제 알았어. 미안해. 남편은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진지하고 진심이었어요. 그날 긴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 보여서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 선을 넘은 거라 여기고 마음을 풀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바로 시부모님께 사과 전화를 드렸고 주말엔 저와 함께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아버님은 조용히 맞아주셨고 시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안아주셨어요. 남편은 그동안 생각이 짧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앞으로 회사 일에 집중하며 돈 가지고 까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분은 긴 말 없이 지켜보겠다는 말만 남기셨고 저희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받고 나왔어요. 그날 시댁 분위기는 오랜만에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남편에게 큰시아버지께 받은 건물을 허물고 빌라 짓는 일을 제가 계산적으로 따져 설명해 주니 결국 생각을 접고 그대로 임대를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허세 부리고 정신 못 차릴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켜내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욕심에 흔들리면 인생이 때를 놓친다고. 그 말 듣고 깨달았어.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생각해보니 내가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다 잃게 생겼더라고. 돈도 사람도 가족도 모두 말이야. 그분 진짜 감사하네. 그리고 당신도 대단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한평생 없는 분처럼 살아오셨어요? 무엇보다 아들한테 원망 듣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자식 키우는 게 목표였으니까.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애는 충격요법밖에 답이 없더라.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래.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리면 그걸로 됐지. 어머님, 이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편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너무 믿지는 마라. 내가 한평생 못 고친 버릇이 조금은 남아있을 거니까. 그리고 세아가 우리 아들 용서해줘서 고맙다. 난 진심으로 네가 너무 고마워. 내가 가진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죽을 때 다 넣어줄까 싶을 정도야. 어머님, 그 돈은 두 분이 마음껏 쓰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큰 돈 필요 없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은 두 분도 모든 걸 내려놓고 잘 살고 계세요. 남편도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일도 더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결국 팀장이 됐고 곧 최연소 차장도 달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 소동을 아직 모르세요. 괜히 걱정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번 일 겪으면서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다루는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든 관계든 잘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진짜 가치가 생기고 또 아무리 늦어 보여도 사람이 깨달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군가와의 관계든 가진 재산이든 내 마음이든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느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